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윤선영입니다. 네, 한글날 휴장을 하루 앞둔 화요일 시장입니다. 간밤의 미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채권 금리 상승과 유가 상승의 부담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증시 전일장에서는요, 지난 금요일에 상승을 뒤로하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하락한 채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엔비디아가 2.24%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장 마감으로 가면서 구글의 앱스토어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전면 개편하라라는 판결로 반독점 패소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낙폭을 좀 확대해 나갔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 대비 0.94% 하락하면서 41,954.2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도 전장보다 0.96% 내린 5,695.94포인트로, 나스닥은 전장보다 1.18% 내리면서 17,923.9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강력한 등급으로 분류되는 5등급 허리케인인 밀턴이 이 미국을 강타하게 되면서 보험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비 관련 종목군도 부진을 좀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가 고용의 부진을 계속해서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연말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런 소비 심리가 좀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굉장히 좋은 지표로 나왔기 때문에 고용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런 고용 보고서의 선행 역할을 하는 컨퍼런스 보도의 고용 동향 지수는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장기적인 고용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시그널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유가는 급등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중국 증시도 다시금 거래가 시작됐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글로벌 증시 꼼꼼하게 동향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런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하락하면서 출발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는 오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15%가 부족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지수도 내려갔는데요. 어닝 쇼크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 경영진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6만 원 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출발한 가운데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서 개인만이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LG에너지솔루션, 기아, KB금융만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접어들면서 낙폭을 좀 키워갔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치는 가운데 역시 개인만이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알테오젠, 엔캠, 리가캠바이오, 삼천당 제약만이 빨간불 켜는 가운데 휴젤은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과 중동 긴장감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모습인데요. 업종별로 건설업과 전기가스업, 의료 정밀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통신업과 보험, 전기전자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건국대 하정민 교수와 함께하는 위클리 부동산 이슈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마감 전 짚어보는 우리 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고 오셔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장화선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이는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5위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ESS 장비 사업부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알루미늄 등 메탈 관련 부품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베트남의 대규모 생산시설과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ESS 장비 사업 부문의 경쟁력은 대규모 양산 경험과 노하우, 설비 내재화와 제조 공정 수직 계열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플루언스 에너지, 포인 에너지 등 글로벌 업체에 주도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고객사 확대와 타겟 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SS 장비 매출은 올해 7천억 원, 2025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3,191억 원과 1,4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9%, 191% 증가합니다. 이처럼 서진 시스템은 높은 실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 2.56% 오른 3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4위는 영풍정밀입니다. 영풍정밀 주가가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 여파로 8영업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영풍정밀은 장중한 때 35,6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일 52주 신고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분쟁의 캐스팅 보트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 경쟁이 격화된 데다 영풍정밀 주가가 기존 공개 매수가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공개 매수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같은 시각 고려아연은 4거래일 만에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영풍정밀은 전장 대비 2.88% 하락한 33,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 불안 고조에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면서 방산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한 후 이란이 미사일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중동 지역 전역의 분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ICE 선물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의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93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77.14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3.7% 올랐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거래일 대비 2.42% 오른 3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이 리포락셀의 중국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급등했습니다. 대화제약은 최근 리포락셀의 위암 치료에 대한 시판허가 승인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리포락셀이란 전 세계 시장 규모 5조 원에 달하는 항암 치료제, 파클리텍셀의 경구용 제제이자 개량 신약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대화제약이 기술 수출한 중국 파트너 기업 RMX 바이오파마의 모회사인 하이흐 바이오파마는 지난 2022년 9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시판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네, 대화제약 현재 30% 오른 17,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와 1개월 이상의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26% 넘게 급등했습니다. 장중에는 28.26% 올라 상한가에 다가서기도 했는데요. 회사는 전날 장 마감 후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을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위해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스마트 대포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계약 금액과 개발 대상 품목 및 세부 사항은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성공 시 파급력, 시장 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양사 모두에게 굉장히 잠재력이 큰 공동 연구가 개시된 것이라고 합니다. 공시에 따르면 기술평가 기간은 약 14개월로 2025년 4분기 내 일상 결과가 확인될 경우 본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펩트론 현재 27.24% 오른 6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셨는데요. 5가지 종목 중에 1, 2위가 제약이네요. 네, 제약. 요즘 정말 제약에 관련된 종목들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펩트론은 어제 장 마감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시세를 분출해 주었죠. 일라이릴리와의 플랫폼 기술 계약 평가, 체결 소식과 함께 좀 급등하는 흐름 보였고 그 시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제약 관련 종목들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제약 바이오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5가지까지 보고 오셨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요즘 하루에 3끼 다 챙겨 먹는 분들 계실까요? 정말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아마 식사를 다 챙겨 드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식사요, 미국인들에게는 주 식사가 바로 빵이죠. 네, 우리 한국인들은 주요 식사하면 어떤 음식이죠, 선생님? 식단이 좀 많이 변했다고 해도 그래도 네. 역시 한국인은 쌀이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다. 요즘 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한국인은 역시 밥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전자산업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전자산업의 쌀 같은 부품, 바로 MLC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MLCC는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 이 별명이 왜 생겼는가 했더니요, 정말 핵심 부품이라고 해요. 바로 반도체가 원활하게 좀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얘의 원래 이름은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서 네, 제가 처음에 좀 당황을 했었는데 MLCC구나라고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MLCC는요, 반도체가 좀 잘 동작하도록 해주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최근 수요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확대로 인해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발표하게 되면서 반도체 정말로 겨울이 오는 것 아니냐, 이제 진짜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좀 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에 관련된 핵심 부품 MLCC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하지만 이 MLCC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지금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먼저 왔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겨울이 오면은 또 봄이 오지 않겠어요? 네. 또 기다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기해주신 대로 이 삼성이 바로 MLCC 선점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필리핀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필리핀 칼람바에 있는 삼성전기 MLCC 공장을 둘러본 뒤 이 경영진과 사업 전략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현지에서 임직원과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요. AI 로봇부터 전기차 등 이 첨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이 필리핀 생산 법인은 중국의 텐진과 함께 이 삼성전기의 MLCC 생산을 하는 핵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중에서도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또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동력 장치 등에 들어가는 이 전장용 MLCC를 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2012년에 이 필리핀에 제2공장을 준공하고 지금까지 생산 라인을 증설하면서 규모를 계속 키워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원과 부산의 사업장이 MLCC용 소재와 연구 개발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MLCC가 좀 생소했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MLCC는요,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반도체가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막았다가 풀었다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반도체 기기에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IT용 부품으로 쓰이게 되다가요. 최근에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고성능 전장용 MLCC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미래의 먹거리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IT용에는요, MLCC가 약 1,000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에는 최소 3,000개에서 최대 2만 개까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IT용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가격도 IT용보다 이 전장용이 3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4조 원 규모였던 이 시장이요, 2028년에는 9조 5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 사업을 조금 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또 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MLCC 사업 현황 점검이 벌써 4번째라고 하거든요. 부산, 수원, 텐진 그리고 필리핀까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꾸준히 성장 동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MLCC 매출 목표는요 1조 원이고요. 내년에는 2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삼성전기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예상하면 아무래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게다가 뭐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 AI 관련된 기능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부품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MLCC에 관련한 수요와 이 기술을 고도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게 현재 시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글로벌 MLCC 시장이 2025년에는 157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1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용 회장의 횡보와 함께 MLCC 관련한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좀 살펴보면요. 지난 9월 24일에 발표된 현대차증권의 리포트에서는 MLCC 수요 반등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 투자 의견을 매수의 신규 리포트로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내놨는데 삼성전기의 현재 이제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 비록 삼성전자는 어려웠지만 오늘도 삼성전기는 지금 1.29%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2만 원대에서 그래도 거래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조금만 움직이면 또 13만 원대로 넘어갈 그렇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증권사 목표 주가 중에 가장 낮은 주가도 19만 원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잘 나왔다는 건 앞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MLCC가 잘 가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먼저 원준이라는 종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준은 이 MLCC 소성용 RHK를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는 3.08% 하락하면서 현재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 굉장히 또 빨간 장대 양봉이 보이시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6,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주는요, 이 삼성전기의 핵심 협력사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성용 RHK가 어떤 기기인가 봤더니 롤러 위에 이 제품을 탑재해서 연속적으로 생산해 나가는 열 처리 방식의 공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또 고도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핵심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자, 원준 이외에도 또 삼성전기에서 제조한 MLCC를 판매하고 있는 무려 32년이나 판매를 해오고 있었대요. 네. 코칩 역시도 관련 종목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마 콘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콘덴서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 이상 상승하면서 36,400원을 거래 중입니다. 사마 콘덴서는 말 그대로 콘덴서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 MLCC가 전체 매출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한울반도체, 대주전자재료, 코스모신소재와 같이 MLCC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MLCC는 시장에서 1위 기업이 일본의 무라타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무라타가 엔저 수혜를 좀 누렸지만 이제는 엔고로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삼성전기가 그 반사 수혜를 또 볼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 시장이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기의 MLCC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본의 또 엔고의 수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일본 증시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최근 이 중국 증시는 굉장히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일본 증시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쳐온 이시바 시게루 일본의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면서 그 영향이 미쳤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일본 자유민주당 대표로 선출이 되고 난 뒤에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달 30일에 니케이 225 지수가 4.80%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대규모 추가 하락이 없기는 했지만 이 이시바 총리가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에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다수는 올 연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년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인 CNBC는요, 지난 2일 일본이 이시바 총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유지로 고토 노무라 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 그리고 미국의 경기에 소프트 랜딩 등 몇 가지 조건이 좀 완성이 된다면 우리 일본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내년에는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거의 분위기가 이제 기정사실화 돼가는 분위기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 금리 인상 소식에 또 슬슬 오르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일본의 금융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분야 종목은 최근에 일주일간 시장의 평균보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5% 넘는 성장을 보였고요.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 시즈오카 파이낸셜 그룹도 모두 같은 기간에 니케이 225 지수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 때 이렇게 은행주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은행주는 금리 인상할 때 실적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의 주요 사업은 예금을 가입자에게 주는 수신 금리를 예금을 이제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받는 일인데요. 이때 은행이 예금 가입자에게 주는 수신 금리가 은행의 비용이 되고요. 돈을 대출해간 사람이 은행에게 주는 여신 금리가 은행의 수익이 됩니다. 이 수신 금리와 여신 금리의 차이를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데 은행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 금리는 비교적 고정형이 많고 여신 금리는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수익이 빨리 증가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네,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네.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증시 투자자들이 이 이시바 차기 총리가 취임한 뒤에 기준금리가 좀 인상되고 그리고 재정 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은행주를 매수해 나갔고 그러면서 이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앞으로는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금리가 우상향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수가 없는 건 아니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 변수 중에 하나는 바로 엔달러 환율 급락으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또는 엔쇼트 페어 트레이드의 청산입니다. 사실 지난 증시 폭락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는데요. 더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엔쇼트 페어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 주식의 채권 등을 대규모로 좀 팔아치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산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게 되면 결국 비난의 화살은 이시바 총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실제로 엔달러 환율은요, 이시바 차기 총리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달 27일 1.8%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 전체가 좀 폭락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금융주도 떨어지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도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일본 물가 상승률은 3%가 넘었습니다. 4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지난달 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근로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아서 지난해 실질 임금은 2.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월별로는 올해 1월까지 무려 22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임금 상승률이 물가를 못 따라가면서 일본 유권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각박해진 것도 있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달 27일 일본 유권자는 최근 반세기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는 식품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일본 근로자의 임금은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보험주들도 좀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보험은 만기가 긴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요. 자산의 절반 이상을 중장기 채권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운용 방식도 매매 차익이 아니라 만기 보유를 통한 이자 수치가 주를 이루고요.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채권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일본의 1위 손해보험사인 도쿄 카이조 홀딩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6.86%나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의 9개 보험사를 종합한 TSE 보험 지수는요, 이 기간 동안 4.38%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지난달 30일은 이시바 총리의 선출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첫 번째 날이었죠. 최근 일본 주요 보험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니케이 225 지수의 평균보다도 낮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보험 종목의 실적 전망치가 추세적으로 좀 개선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눠볼 이슈는요, 바로 정제 마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가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 3분기 정제 마진이요, 배럴당 평균 3.5달러에 머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제 마진은 보통 4에서 5달러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분기가 3.5달러에 머물었으니 이 손익을 보지 못한 거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1분기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63.5%나 급감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분기에는 평균 3.5달러였는데요. 7월과 8월 4.3달러로 소폭 상승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9월부터는 이 하향세가 결국에는 정말 크게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9월 들어서 2.1달러까지 바닥을 친 정제 마진이 3일 기준, 이달 3일 기준으로도 2.5달러에 머물면서 이 하향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수치는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최저점이라고 합니다. 2019년 3분기에 6.5달러에 달했던 정제 마진은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에 연평균 1.7달러에 그쳤는데요. 이후에도 이런 저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길어지는 경기 침체가 이 정제 마진을 좀 끌어내렸다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인데요.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석유 제품 관련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배경이 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반등을 위해선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품 수요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마진이 최저폭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정제 마진이 개선되거나 반등하려면 경기 성장이라든지 또 금리 인하라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국제 유가가 상승 기조를 띠고 있다는 건데요. 원유 가격이 오를수록 마진은 줄어들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이미 최저점인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 중동 전쟁 리스크까지 유가를 계속해서 좀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75.17달러에 거래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3.71달러,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가 됐고 브렌트유도 5.0% 급등하면서 77.62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란발 사태로 인해서 이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유가가 치솟은 만큼 제품의 가격도 상승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유가는 높아지고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 상황이 결국에는 정제 마진을 많이 남게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또 이런 정유 업계 하면은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이번 하반기에 있을 미 대선 레이스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맞습니다. 상황인데요. 석유 업계를 향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애는 여전히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구호를 반복하면서 이 미국을 전 세계 무대에서 에너지 우위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취임 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천연가스 수출 중단 조치를 즉시 해제하겠다라는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0년 3월에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 전쟁으로 이 석유 공룡이라고 불리는 지지자들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이를 수습한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두 나라의 갈등으로 3월 8일 하루에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34%, 브렌트유 가격은 24% 폭락했고요. 이는 에너지 업체 힐코프의 창립자 제프리 힐데브랜드는 당시 순 자산의 90%가 증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분기 정제 마진이 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난방의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하반기 그리고 우리 자분기까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함께 수다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장화선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그와 함께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한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표정이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하락 출발했는데요. 결국 상승하지 못하고 0.61% 하락한 2,59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회복했던 2,600선 결국 붕괴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전거래일 대비 하락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상승세로 전환하나 싶더니 결국에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35% 하락한 77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어제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704억 원 물량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3,510억 원 물량 팔아내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개인 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6,917억 원 물량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역시 어제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는 각각 93억 원, 921억 원이고요. 개인 홀로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1,015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어제는 일제히 빨간불을 켰는데요.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0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15% 하락한 6만 3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 3.73% 낙폭 크게 보이면서 17만 8,000원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래도 흐름이 좋습니다. 3.93% 오르며 43만 6,5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나 했는데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해서 0.3% 오른 100만 4천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 0.4% 내림세 보이며 24만 6천 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알테오젠 2.64% 오른 36만 9천 원에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형제 오늘 힘을 내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16% 오른 19만 3천 원에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0.53% 오름세 보이며 9만 2,3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HLB 3.53% 낙폭 보이며 8만 2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NKM 0.25% 오름세 보이며 20만 4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장화선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2,600선을 조금 가까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지수도 778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코스닥은 정말 제약바이오 종목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알테오젠과 오늘 6위에 있던 시가총액 6위에 있는 리가켄 바이오까지 좀 시세를 분출해주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해주는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까지 확인해보고 왔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위클리 부동산 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그리고 이 집값에 대한 것들 우리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네, 이런 고민들 하정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교수님과 함께 투자 이슈부터 전망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상하게 10월 초에 휴일이 많아서 네. 저희 또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네요. 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또 추석 때문에 오랜만에 뵈었는데 이렇게 또 띄엄띄엄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이사철 본격적으로 좀 맞이하면서 좀 분주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각보다 좀 잠잠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용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이 집주인들을 대신해서 전세금을 다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곳이 지금 정부에서 4년 동안 여기에 5조 4,739억 원의 자금을 출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3,900억 원의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금액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계속해서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 원 현물 출처 그리고 7천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서 4년간 총 5조가 넘는 금액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좀 풀어주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교수님? 지금 이 허그의 대위 변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요, 이런 전세자금 회수라든지 돌려주는 게 거의 100%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제 반의 반도 못 넘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들으신 대로 지금 보조기금이 엄청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불확실하게 되었고요. 이런 이슈들이 자꾸 생기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 부족한 기금을 충당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허그에 기존에 마련돼 있는 자원 가지고서는요, 이것을 메꾸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새로운 자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고스란히 그렇죠.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전세 자금이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대출도 굉장히 많이 어렵게 됐고 이런 이슈들이 자꾸 있고 맞아요. 월세는 심각하게 가속화가 그렇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젠서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류를 포함해서 전체 이제 진행되는 임대차권의
과반수 이상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이미 다 월세가 가속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약간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전세가가 이제 임대가를 끌어주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매매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같이 같이 내려가지 내려가죠. 동반 하락하는 그런 영향도 있게 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그 전세가 점점 모자란 지역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기가 많은 지역, 직주 근접이 가까운 지역들은 되려 전세 물건이 희소해지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라든지 되려 거꾸로 이제 역으로 전세가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전세가라든지 이런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여기서도 대위 변제를 받지 못해서 경매까지 나오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고 있는 경매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향후에 지금 더 지속적으로 이제 임대차 다법 만기되고요. 네. 11월 달 이후로는 이러한 물건들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집값, 전셋값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하반기 12월로 들어가서는 문제가 조금 더 있을 수가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이어서 나눠볼 게 LH 감리 입찰 담합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부의 산하 기관이죠. 이 국토안전연구원 팀장이 최근에 무려 5,700억 원 규모의 LH 감리 임찰 담합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7일 한국일보가 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돼서 불구속됐던 팀장급 A씨가 직위 해제됐다고 밝혀졌는데요. 17개 감리업체 임원과 68명을 기소했다는 7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이 A씨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책 당국에서 이제 또 선례로 삼아서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러한 뭐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명단을 공개했던 건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네요. 네, 그렇죠. 역효과를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약간 자체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요 전문 용역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뇌물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 자금이 굉장히 상당한데요. 결론은 이런 이제 감리 담합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데선 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리스크가 또 추가로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새로 용역을 둔다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어떤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뭐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블라인드를 해서 그 뭐 평가를 한다든지 평가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실 이런 사고들, 사고들 좀 계속해서 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 투명성, 공정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담합 사태뿐만 아니라 다시금 제가 또 처음에 여쭤봤던 질문과 좀 맞닿아 있는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사건들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제일 안 좋은 사건은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그렇죠. 전세 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줄어들지를 않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허그의 전세 보증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수치를 보니까요. 3년 동안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요. 총 3,377건 그리고 1,762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1,882건 그리고 738억 원 정도는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이 제도를 악용한 정말 질 나쁜 범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정말 작정하고 이제 공인 중개사분이랑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 LH에서 이제 매입을 한다 했을 때 선순위 세입자라든지 보증금을 불려받는 형태로 사기를 치는 정말 작정하고 치는 사기가 있고 두 번째는 어쩌다 보니 돌려주지 못해서 일어나게 되는 정말 사고. 어려워서. 네,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요 이런 전세 사기라든지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막기는 그래요?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네, 뭐 서류라든지 이런 뭐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뭐 시기적이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또 집주인의 여력이 부족해서 못 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지금보다 많이 한 1.5배 정도 낮아지지 않는 이상요. 네네네.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좀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는 제도나 대신 매입해주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갔을 때 정말 정부 차원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릴 수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도적인 것으로 컨트롤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시장의 흐름에 조금 맡겨야 되지 않겠나. 이걸 정부 정책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지금 너무 규모가 많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정말 이렇게 많은 데에서 알아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꼼꼼하게 직접 내가 뭐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그 집주인의 그 뭐 상태, 세금이라든지 미납, 체납된 것들이 없는지 성실한 임대인인지를 직접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방법들이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면 좋기 때문에 미연에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지식을 좀 갖추고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사실 제도적으로 막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세입자분께서 등기부라든지 조금 더 깐깐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전세를 알아보시는 게 먼저 선순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청년들은 이런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에 대해서도 되게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급된 대상자는 16만 명, 33%,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지원 요건 자체가 좀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 명에 달했지만 배정된 예산 가운데 212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라고 전해졌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도적 개편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올 초랑 이제 중반기에 나왔던 정책들이요. 어쨌든 이 촘촘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중위소득의 60% 그리고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에 월세가 70만 원 미만일 때 20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 네 맞아요. 그래서 최저소득 요건을 갖추는 것도 까다롭고 또 부모님이 이제 자산이라든지 자본까지 뭐 4억 7천 이상 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해준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중위소득 60%가 아니라 80%까지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향후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편이 되거나 아니면 확대층이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정말 지원을 좀 받아야 하는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깐깐하게 할 수가 있나라는 좀 야속한 생각까지 드는데요. 계속해서 좀 이 제도가 개편이 되고 좀 완화가 되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하정민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버 채널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내일은 한글날 휴장입니다. 내일 하루 푹 쉬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수다에서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